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홍성욱. 제재 개관 한번 보자. 우선은 논설문이고 페놉티콘, 전자페놉티콘 제재야. 이 글은 페놉티콘에서 전자페놉티콘까지의 감시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감시 역사.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감시 장치가 등장한 전자페놉티콘 사회로, 현대사회는 이 전자페놉티콘 사회래요.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 이러한 전자페놉티콘 시대에는 결국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자, 우선은 옆에 잠깐만 볼게요. 전자페놉티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벤담의 페놉티콘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거든. 이 페놉티콘을 잠깐 한번 보면 벤담이 고안한 효율적 재수 감시 구조의 교도소야. 효율적인 거. 실제 뭐 실현은 되진 않았다고 하죠. 자, 페놉티콘에 대한 푸코의 해석. 자, 이 페놉티콘에 대한 푸코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는지 그 비판적 관점을 보시면,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물이다.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되어 있다.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다. 그래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했죠. 그러면서 그런 변화를 추동한다.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다음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함을 보여주는 신뢰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여준다. 자, 전자페놉티콘.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재가 되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다라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이 페놉티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페놉티콘과 전자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는 우선 공통점은 감시자와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감시자는 볼 수 있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라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고요. 페놉티콘은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면, 전자페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자, 페놉티콘은 시선에 의한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페놉티콘 컴퓨터를 통해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 정보 수집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페놉티콘보다는 좀 더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 게 전자페놉티콘이겠죠. 자, 왼쪽 한번 구성 보시면 자, 여기 주제. 현대사회의 전자페놉티콘은 다양한 유형으로 대중을 감시하지만 역감시가 가능하게도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 서론. 제레미 벤담이 효과적으로 재수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교도소 페놉티콘을 제안합니다. 원형교도소 뒤에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미셸 푸코는 페놉티콘을 근대적 감시의 원리로 재해석하고요.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적 감시가 가능한 전자페놉티콘 사회이며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결론. 전자페놉티콘 시대에서는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페놉티콘의 구조와 효과. 이 페놉티콘, 전자페놉티콘 말고 이 페놉티콘 자체. 미국의 독립으로 영국의 죄수들 미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죄수를 수용할 감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죠. 구조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이고요. 바깥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죄수의 방에는 외부로 난 창 외에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고요. 중앙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들 좀 못 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교도관은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볼 수 없는 시선의 비대칭성을 통해 죄수 강상 스스로 감시하도록 한다. 이게 내면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파놉티콘과 관련해서 우리 뭐 지약사라든지 그다음 뭐 미래엔 이쪽 교과서도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한번 읽어보고 각각의 내용들이 좀씩 다르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본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됐죠? 효율성. 18세기 말엽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제레미 벤담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이렇게 중앙에 감시하는 거고요. 방이 이렇게 됐죠? 네.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됐죠? 방 이렇게. 자, 있고 중앙에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이 공간이 있는 거고요. 죄수의 방은 햇빛이 들기 위해 외부로 난 창외에도 이 창이 하나가 있고요.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또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지. 외부에 빛이 들어오죠. 그림자가 또 비칠 거야. 우리는 그 그림자만 보더라도 이 죄수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분명히 교도관이 있어요. 됐죠? 감시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가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교도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교도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면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설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당시 영국의 세력,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적 교도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도소로 건축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지. 자, 본론 한번 가보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는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뭔가 다른 의미를 찾아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벤담보다는 넓은 개념을 확장하여 재해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뒤 읽어볼게요.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군중 한 명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구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자,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 원리가 체화된 건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군중 한 명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구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거를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벤담의 어쨌든 파놉티콘이라는 것을 푸코가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저희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의 철학의 정수, 핵심이라는 거야. 이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했다.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라는 푸코의 논평에도 보듯이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피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그래서 감시와 처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공장이나 학교, 군대, 막사, 병원 뭐 이런 것들이 교도소와 같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비대칭적 시선을 가능케 해서 영혼의 규율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돼가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본론 2. 푸콘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노프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의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로 독창적인 해석으로 했다는 데 기인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페노프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또 한 번 확장이 되겠지. 그래서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 요까지 드러나는 거지. 자,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페로 텔레비전,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란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자,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이런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전자감시.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 등장하는 빅브라더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페노프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 요거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페노프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됐죠? 서구사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작업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하게 됐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그러니까 19세기 서구 사회는 바로 이 전자감시, 사람들의 모든 정보들을 그렇죠 권력자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조사 활동을 통해서 통계학이 발달하고 그다음 정보기술이 발달, 됐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본론 들어가 볼게. 정보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71년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어쨌든 범죄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엔 이게 이제 감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주소 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 있는 거야? 그렇지, 전자감시.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갖고 뭐 신용카드처럼 써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든 게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페이로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기업에서의 소비 정보 수집,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사설기관에 의한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감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자,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페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페놉티콘에서는 바로 이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직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계보다는 제한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감시와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감시자는 볼 수 있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라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했던 거죠. 차이점 나와 있을 거고요. 자, 본론 네 번째.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역감시 기능.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기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대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그러니까 역감시 기능을 하는 됐죠? 그게 의회와 언론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권력화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시민운동 이게 나타나는 거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불결한 것이 바로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과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에 용이하다.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에 부활시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역감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역할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페놉티콘이라는 것이 감시를 위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정보가 되면서 됐죠. 그것이 역감시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부분이야. 됐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차 부분. 벤담의 페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사회 규율 체제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페놉티콘은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졌다. 페놉티콘의 이러한 궤적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페놉티콘이 푸코에 의해서 현대사회 규율 체제로 탈바꿈이 됐고 푸코의 페놉티콘은 다시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현대사회 규율 통제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의 사회는 페놉티콘, 이건 교도소의 등식은 현대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의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의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페놉티콘의 개념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한계가 있다. 결론.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페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페놉티콘은 정보의 접근에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어쨌든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특징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페놉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페놉티콘이라는 것이 하나의 비대칭성에 의한 감시,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인 페놉티콘의 형태를 써보고 그러한 형태로 설계한 이유. 중요한 건 요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죄수가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내면화된 거겠지. 푸코가 말한 페놉티콘의 의미,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전자 페놉티콘의 의미와 유형을 정리해보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통한 감시물 이렇게 쭉 나오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감시와 역감시에 대한 설명.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되는 현대 사회 감시를 전자 페놉티콘으로 설명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죠? 현대사회 감시와 역감시를 다룬 데 있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공정한 관점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는 정보사회에 긍정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보다는 통제와 감시의 측면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그렇죠. 공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부분이니까 출제 포인트다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 페놉티콘을 방지하는 방법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그 다음 조지 올의 1984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역량 펼치기 전자 페놉티콘의 양명성. 경찰서의 폐로 텔레비전 분석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공공기관에 설치한 폐로 텔레비전 대수가 2010년에 30만 대에서 56만 대로 급증. 폐로 텔레비전 수사활동 활용도도 높아졌다. 민간이 설치한 폐로 텔레비전은 물론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촬영용 블랙박스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도초에 무언의 목격자가 있는 셈이다. 자, 무인기는 조종섭 시의 무선 전파의 요도를 통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다. 사진기, 감지기, 통신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무게도 크기도 다양하다. 감시 및 정찰과 같은 군사 용도로 처음 생겨난 무인기는 이제 개인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무인기는 현재 고공 촬영, 농약 살포, 공기 질 측정, 교통 상황 모니터링, 배달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무인기의 다양한 어떤 기능, 긍정적 효과. 자,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평가 문제 한번 쭉 풀어주시고 정리해주면 되겠다.